소개합니다만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전복의 과제, 저는 이 주제를 2002년부터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인권위원회와 함께 또 호주 영국에서 교수를 모시다가 상당히 사회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접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복지계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고 현장도 그렇고 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권과 사회복지 그다음에 국제협력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유엔에 2011년부터 한국 대표로 당선이 돼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8년이면 내년에 마지막 끝납니다. 정진모 후배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여전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가 인권의 주제를 사회복지의 이론 체계에 접목시킨다면 사회복지의 이론이 훨씬 강해지겠다. 정체성이 좋아지겠다. 정말 할 말이 많은 실천 영역 또는 학문 영역이 되겠다는 야심이 있었는데 현재 계신 분들과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와 인권의 맥락적 이해,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기반으로서의 인권과 유엔 장애권리 협약. 유엔 장애권리 협약만 말씀드리면 조금 분야가 지혜될 것 같아서 유엔 권리 협약을 하나의 예로서, 물론 여성 권리 협약도 있고 아동 권리 협약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유엔 장애권리 협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실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권을 접근하는 기본 자세는 사회복지를 인권 전문직으로 조명해보자. 인권 전문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까 책 설명해드리면서 여성 인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여성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학대의 휴먼 트래픽 피해자가 되는가. 이주 여성 노동자들 또는 한국의 여성, 지금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장애인을 얘기하지만 여성 전반적으로 당하는 인권 침해 유린의 문제는 상당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분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죄송한 얘기지만은 블루 옷을 버리는 거다. 왜 사회복지가 장사거리가 되고 할 만한 일이 있는 영역을 외면하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느냐? 그게 제 여러분 얘기 드리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인권 전문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에 도전하는가?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 저널에 몇 편 원고도 냈습니다. SR, CR급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지난 얘기죠 이게. 2002년, 2003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영화가 나올 때까지는 한 2013년 됐는데 제가 왜 이 표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편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질문을 막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장애 아동들이 시설에서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소설로 나오고 도가니가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사회복지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거, 프로테스트 하는 거, 깃발을 휘두르는 걸 못 봤습니다. 있었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사회복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무관심처럼 나쁜 건 없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시한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학생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의 전문가들은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낼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릅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분화해야 될 그런 분야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해하게 사회복지에 안주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위상은 날로 힘해지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가 그런 학문, 실천 영역은 아니거든요. 인권과 사회복지의 가치, 인권과 사회복지와 인권의 가치. 여러분들 평소에 사회복지 공부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 정의 등과 같은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나 교수로 활동할 때나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문제는 상당히 밀접하다 했는데 별로 그것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아요. 권리, 장애인 권리 얘기하면은 장애인들은 복지, 장애인 복지인데 왜 장애인 권리냐? 장애인에게 권리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누가 장애인에게 권리를 주었느냐? 윤 교수님 와 계시지만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 권리를 부여합니다. 시민으로서. 저는 95년에 사회복지 학회지에 사회복지와 시민적 권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고 표경험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사회정책과 시민적 권리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장관으로부터 문화장관으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만큼 권리의 문제는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인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평등,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양극화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한 4만 명밖에 안 되는 탈북 이주자들이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존엄성, 사람 취급합니까? 제 오늘 여러분들 구입해 주신 책에 보면은 제가 북한에 가서 남북한 사회복지를 연구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좀 남들이 안 하는 오리지널한 그런 학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목숨 내놓고 시편 23편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북한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오라는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짐 알프 교수의 제 동료인데 얘기를 인용해서 사회복지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이상을 여러 형태로 실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실천 분야다. 할 만한 분야죠. 생명 존중.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의 생명 존중과 관계없는 거 있어요? 하다못해 양육 지원반 이런 것도 먹고 입고 살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기본적 욕구, 생존권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 존중. 아동들, 이상민 선생 울산에서 아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사업 하시는 분들, 저도 전쟁과로 컸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됐었는가 그 생각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억압, oppression. 차별받는 것도 억압입니다. 장애인들이 고아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부터 밀려나는 저변의 인간이 되는 것도 억압의 일종입니다. 평등, 정의, 연대 책임, solidarity. 우린 옛날에 연대하면 꼭 좌파야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노동자라는 얘기를 못 쓰고 근로자라는 얘기를 썼어요. 언어 바꿔야 돼요. 노골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자지. 왜 자꾸 뭐 이상하게 딴 말로 합니까? 그런 어휘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solidarity. 우리는 좀 더 결속할 필요가 있다. 정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평등, 인권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연대의식이 강해져서 누가 성학대를 받으면은 분노하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러한 전문직이 되어야 되겠다. 사회적 책임. 참 우리나라 책임 없는 사회입니다. 인권 존중할 때 respect. respect에서 responsibility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통증이 있어서 발음이 좀 약간 나쁘니까 이해하십시오. responsibility.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기독 시민의 사회적 책임.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너무 사회적 책임이 약해. social responsibility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복은 있어요. 기복신앙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새벽에 하는데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간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남북 통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서 가로막습니다. 기독교의 화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95년에 남북 통일과 사회복지 과제라는 논문을 사회복지 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저는 그 논문이 지금도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런 논문을 두 번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점진적 평화와 비폭력, 인간의 복주와 생태과의 관계 등을 개념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들이에요. 요새 기후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이 된다. 기후 문제로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국제협력과 더 연결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개발할 때도 보면은 뭡니까? 빈민들은 땅 내주고 물러나서 아파트 하나 차지 못하잖아요. 생태계 문제입니다. 지마이프 교수는 한국도 여러 번 왔었고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길게 안 갑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제정 배경과 경위, 프랑스 인권선언의 계명주의의 전통이 있었고 루즈벨트의 4대 자유, 그 중에 하나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세계 인권선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인권선언, 그다음에 사회권, 그다음에 여성 차별금지 국제협약, 이익노동자 협약, 국제협약입니다.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이런 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꼭 들여다보아야 될 조항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다는 필요 없지만 때때로 필요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참 깊이 사회복지 이론과 연결시켜야 될 분야가 많다. 세계 인권의 선언과 성격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60주년 기념표가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 human respect, 인권과 정의 이런 거죠. 이제 세계 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출발했다. 문제입니다. 유엔의 그 선언문들을 보면은 대개 참 기가 막힌 문장에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장애인 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거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유권이 있습니다. Civil and Political Right, 사회권, Economic, Political, Cultural Right. 그래서
사회복지는 오히려 사회권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유권은 돈이 없어도 법조항으로 실시될 수 있는 거지만은 사회권은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품위 있는 삶을 살 권리, 이게 다 사회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면은 옛날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좌우의 날개로 나눠야 됩니다. 좌파와 우파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야 된다. 진보의 정의가 뭡니까?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은 기득권, 돈, 재물, 권력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너무 아직도 뿌리 깊은 보수가 많아요. 바뀌어야 될 텐데, 저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진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 약자의 편을 서야 되니까,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야 되니까 우리는 진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홍준표 씨의 복지 문제를 대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의 복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복지, 권리, 인권에 대해서는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관련 협약에는 시민적, 정치적 협약, 경제사회, 아동권리 협약, 여성차별 금지 협약, 난민 협약, 이주노동자 협약, 인종차별 금지 협약, 8번째가 장애권리 협약, 2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에 필요한 것만 적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혹시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계신 줄 아세요? 한 65만 됩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나와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가 이주 노동자 복지를 사회복지의 분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됩니다만 제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블루오션이에요. 사회복지는 성격상 한 군데 정체에 있을 수 없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의 관점의 차원에서, 우리의 가치 프레임에 비춰가서 접근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주 노동자, 세태민들의 문제, 이런 거. 참 난민은 한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세계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은 선진국이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나라. 앞으로 난민, 이주 노동자 안 되면 한국 인구 현재처럼 유지 안 됩니다. 부전히 받아들여서 최소한 5천만 유지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도 고려해봐야 될 주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UN 인권, UD가 UN인데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인데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야만적 행위를 초래한다, 이런 거. 반란을 막으려면, 혁명을 막으려면 법의 질에 의한 인권 보호가 필수적이다. 사회의 진보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촉진하기로 기여한 것이 UN 선언문이다. 모든 개인과 사회기관은 인권을 가르침과 교육의 분야로 선정해야 된다. 인권 존중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주지어 맞고, 우리도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인권을 얘기하시나, 우리에게 와닿는 인권의 분야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권의 개념과 특징,
상상 어려워요. 개념을 정리하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 뭡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 있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노후가 되면 노후상황이 보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권리. 약자를 the powerless 사회복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전문직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약자였었고요. 지금은 약간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자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권리. 약자와 소수의 인간성 권리 회복. 도덕적 권리, 모랄리티. 제가 쓴 책에 유엔에서 제가 연설하면서 오바마의 문장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지평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 도덕적 상상력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 moral imagination for moral dimension 이런 얘기가 어떤 붙더라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도덕적 상상력을 펼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에 도덕성이 없었는데 요새 청문회 보면 맨 도덕성 얘기해요. 오늘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가 도덕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도덕에 관심을 갖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약자들 그런 편에 있어서 세상을 보는 건데 갑자기 도덕적 우리나라의 이 도덕적 상상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moral imagination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고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고생을 하고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은 각성과 투쟁의 언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권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저는 정중모 교수님 알는지 몰라도 저는 인권위원회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금일에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그 보고서 들어있는데 그걸 좀 봐달라는 얘기 있었고 사회복지 교과 과정에 이제 인권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연구가 끝났으니까 그것도 심의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보고서는 보지 못했고 제가 23일 다시 호주 거쳐서 제네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으면 보겠습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제가 봐도 제대로 뭘 볼 수 있을는지. 국가인권의무의 부대 기둥. 우리나라에 인권위원회가 있죠. 2002년에 설립된 거. 국가의 중장기 인권 증진 행동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하고 인권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사회권, 자유권이 아니고 군대, 경찰, 정보기관, 교도소, 정신병원 등 독립감시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관련 법령 제정, 개정. 한 번은 제가 인권위원회 의원이 있을 때 충청남도 경찰청장들을 모시고 인권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15분 하다가 제가 나왔어요. 나 이 강의 못하겠다. 나 강의를 안 봐서 보니까 서울 올라가겠다. 왜 그러시냐.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청장님들 태도를 좀 보라고. 비틀비틀해가면서 지금까지 연수받았는데 어떻게 술 많이 먹고 마지막 날 지금 마지막 강의인데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뭐 짧게 해주세요 뭐 그러는데 난 강의 좀 듣고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강의 안 봐서 좋으니까 강의 끝내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인권에 앞장을 쓸 때 경찰들 태도가 그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경찰청장님들이에요. 경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권에 대한 교훈에 대한 청장님들의 태도가 그 모양이니 난 지금도 안 변했다고 봅니다. 아직 길은 요원합니다. 아직 요원합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실천은 아직 멀었다.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존중의 의무, 직접 침해 예방 등 존중, 보호의 의무, protect, 제3자의 침해 예방, 배제 등 증진, promote,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래서 respect, protect, and promote 3P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와 인권의 맥락지를 봅시다. 사회복지와 인권, 오래되고 반복되는 감동이다.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인권을 잘 모르면서 인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고, 관심이 높아지는 영역이다. 요즘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복지시설의 인권 시대, 그 다음에 글로벌화 시대의 복지와 인권 상황, 특히 난민들, 휴먼 트래픽, 인신매매, 굶주림, 노동 착취,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 좌파는 권리를 강조하고 정치적 우파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우파는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회복지에서 잘 아는 개념이죠. 국가의 책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는 인권 전문직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rights professionals?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기본적 입장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에 이미 내재된 철학적, 이론적, 제도적 또는 법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사회복지법 있잖아요. 지금 16법인지 17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을 발전시켜 실천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저는 가끔 이런 강의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월펜스버그의 롤 페더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가치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일하는 복지사라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서 여러분도 같이 가시절을 받는다. 내가 명함을 내놓고 유엔 권리위원이다. 대학 교수 다니는 사람들 그러세요 하는데 내 명함을 내놓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일하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얘기 해보세요. 당신도 별 볼 일 없고 월급도 많이 안 받을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요새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자녀를 가지는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월급이 적다는데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관장님들 받으시는 급여 수준이나 사회복지사들 이런 거.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2002년, 2003년 때 인권과 사회복지를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를 꼭 물어봐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사회복지사 인권은 누가 얘기하느냐. 그럼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사회복지사 협의가 있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옹호해줄 기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구태시가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인권교육, 교재 출판과 연구, 국내외 출판물, 학회활동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국제활동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elfare 액션 플랜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 long way to go. 사회복지와 인권 책을 몇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고 계신 우리 교수님의 책을 제가 소개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 먼저 엘리자베스 웨이커가 번역한 거를 쓴 책을 국가인권에서 번역한 겁니다. 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이건 아마 여지영 씨하고 저하고 같이 번역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권법 교재 발간위원회,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이영규 교수하고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한 걸로 압니다. 이게 짐 아이프가 쓴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이게 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되는 걸 제가 한국에서 출판하자해서 동시 출판하는 계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보다 우리가 먼저 출간했어요. 난 이런 책들이 다시 재판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건 누구죠? 서울대학의 장애복지관 이병목 선생이 연구했던 2005년 자료인데 응답자 2,832명 중 조금 알고 있다는 사람이 66.2. 이 정도인데 남자는 75.5, 여성은 60.5.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교도소는 46.9, 구금시설 이런 데는 46.2. 사회복지 시설에 인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6.4, 사회복지사는 16.1.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시설에 인권 문제가 크게 없다.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냐? 정말 인권 침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 보호의 최우선 영역 같은 자료예요. 쭉 보세요.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인권의식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민운동가나 일반 대중에 비해 봐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좀 높게 얘기하겠고,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낮죠. 일반 대중. 사회복지 시설 생활인에 대해서 조금 높게 얘기했고요. 아동에 대해서 20.2.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 이런 거. 이 자료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가끔 반복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권의 전통에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 전통, 예?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리 이런 건데 만인평등설, 누구에게도 행동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 자유, 행복의 추구 이런 건데 존 로키 얘기한 거고, 국가의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소극적인 것은 보수될 거고 적극적인 것은 아마 좌파일 것이다. 교육, 건강, 주거, 수입 보장, 노후 보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재미있고 어려운 개념인데 구성되어지는 권리, constructed rights. 이거는 헌법에 있거나 자연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이 인권의 법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이거나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정의되고 합의되는 것. 정의되고 define 합의되는 것. 선언문, 협약문, 권리장전 이런 것인데
아마 저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새롭게 정의되고 국제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얻은 것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3세대 중에서 1세대 일권은 자연권, 자유권, 2세대는 생존권, 먹고 사는 문제, 사회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3세대 일권은 환경권, 개발권.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 환경의 보호, 4대강 사업이 사회복지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실지 몰라도 일단 생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는 권리인데 일단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인권은 신성한 절대적 가치이다. 인권은 너무 정치적이어서 위험하다. 인권은 상대적 가치로 사회마다 다르다. 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문제일 뿐이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한다.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가지고 토론해볼 수 있는 이유지만은 가지고 가셔서 한번 커피 타임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냐? 시민, 자국민만, 무국적자, 이주노동자, 부자, 노동자, 농민, 남성만, 여성은, 성인만, 아동은? 저는 결론으로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범위,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죠.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보편성 확대 과정에서 저는 시민의 개념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시민 속에는 다 들어가게 된다. 좀 더 나가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 세계 속의 시민, 세계인까지 집어넣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주 노동자 또는 난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초기에는 수감자의 가족, 우리 민주화가 안 되고 독재 정권이 심할 때에는 불법 감금, 고문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인혁당 사건 사형 못하도록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막 대의받은 생각이 납니다. 김지아의 오적을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교면서에서 통학으로 부모님이 됐었고요. 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가정폭력, 성학대 등 인권에 관한 관심. 여성폭력 심각합니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왜 섹스 산업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지. 인권 침해 취약계층, 노동자, 아동,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복지의 이론과 윤리 강령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수상적이어서 읽고 넘어가고 윤리 강령으로 시험 한두 번 보면은 끝나고 맙니다. 실천이 없어요. 계속해서 인권의 개념이 왜 어려우냐? 인권 개념 자체의 모호함과 불명량으로 인해 인권을 이론적이나 권위 있는 정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인권의 개념은 완벽한 정의가 어렵다. 또는 인권과 권리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찰이 요구됩니다.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시민들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죠.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잘못 권리 주장했다간 또 붙잡히죠. 체포되고. 저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강조하겠어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할까 봅니다. 제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평생 동안 보장되는 권리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정부나 국회, 법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사회복지의 윤리강령과 인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6개 항목 중 15개 항목이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NASW 윤리강령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충실, 노력, 능력 등의 가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공평에 도전한다는 기준을 강조하고 정말 사회복지사들 불공평에 부조리에 도전합니까?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미국에 갈 뻔했는데 영국으로 갔습니다.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저는 미국적인 사회복지가 싫었어요. 그때 미국 사람으로 나와 있는 유명한 분들로부터 케이스와 훈련도 받았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재미가 없어서 나는 복지국가를 전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영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미국 NSW 입장을 보면은 하나만 보죠. 세계 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사회권이죠. CRPD, 장애인 권리 협약, CRC, 여성 차별 반대법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국제 이주 노동자 협약 등에 대한 홍보와 옹호를 많이 합니다. 인권 침해, 아동 노동, 아동 매춘, 휴먼 트래픽에 대한 민감성과 리더십. 인권의 대변자로서 사회복지사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는 사실 인권 얘기하면 상당히 지탄받아야 될 분야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이게 뭡니까? 물 마실게 그동안 뭡니까? 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마슬로우. 그렇죠? 욕구의 5단계. 그럼 제일 밑에 거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요즘도 클라이언트라는 얘기 쓰나요? 달리 어떻게 쓰나요? 이용자? 당사자? 일단 클라이언트로 씁시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라이언트들이 과연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장애인 하나 생각해보세요. 아동, 노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과연 어떤 기본적 또는 생존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배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인가? 어떤 물질적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됩니까? 물질적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품이 있는 삶, decent living, 품이 있는 삶. 여러분이 늘 만나는 당사자, 이용자들이 사람으로서 품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슬로의 1단계가 실현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 safety. 뭐 장애인들의 접근성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또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뉴욕의 거리처럼 노인들 지나가면은 젊은 아이들이 폭력 행사를 이런 거. 제가 아는 교수님은 한번 학교 캠퍼스에서 소주를 마시고 고성방가는 학생들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한번 하고 가셨는데 누가 뒤쫓아와가지고 주먹질해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요. 저도 학생들 지나가다가 좀 눈에 안 드는 거 보면은 얘기하고 싶어도 노인네가 잔소리한다 그런 소리 할 것 같고 막 가르침을 베풀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런 얘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당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들 사랑받으세요?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안 알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차별당하는 거죠. 사랑을 못 받는 거죠. 네 번째가 존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시민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자아실현. 전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살았으면은 제 꿈을 이룬 겁니까? 이제 죽어도 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육을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오고 가족이 있고 살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이 목표로 하신 어떤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을 이루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애가 심한 사람들, 늘 죽고 싶은 생각만 하는 노약자들, 노인들, 또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저도 여러분 오늘 사주신 책을 보면 혼자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골고루 어떻게 나를 오늘에 이르도록 살도록 도와주었나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오후에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참석하지 못할 분들에서 외국에 국제 NGO 워커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내 인생도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만난 사람들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소셜 워커 때문에, 저도 소셜 워커가 있었어요. 저를 담당한 소셜 워커가. 이름을 내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정진모 선생님, 전봉윤 선생님이 소셜 워커였어요. 전봉윤 선생님 아시죠? 서울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내 소셜 워커였어요. 담당.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나도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멀지 않죠? 요거만 하고 한 5분 쉬겠습니다. 피곤하시게 해서. 인권의 개념과 헌법, 국제법.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또 나오고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유엔 인권헌장 25조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하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여러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인권 헌장 25조는 사회복지의 구체적 이념과 법제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런적 틀이 있어요. 법적 틀이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발동시켜서 진짜 인권 전문직으로서 Human Rights Lawyer,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각 학생들 만날 때마다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지 말고 법률대학원에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 사람도 있어요. 제 얘기 듣고. 법도 필요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의 이론이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이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강화시켰고 보람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몇 개 사회권이고 두 번째가 자유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있고 여성차별 있고 아동권 있고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는데 유엔에서 이런 협약이 하나 나오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안 해요. 자유권이 58년에 됐고 10년 뒤에 사회권이 나오고 아동권리 협약은 1995년에 됐고 유엔 장애권리 협약은 2008년에 됐고 그럼 이 다음에 유엔이 또 하나의 국제 협약을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노인 복지 협약이 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 문제. 제가 그래서 유엔 장애권리 협약에 한국을 대표한 이거 하느라고 한 달간 유엔에 가서 로비했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대사들 만나고 하면서 제 얘기하고 또 대사관에서 제 기도회견 할 수 있는 리셉션을 만들어가지고 연설도 한번 하고 하면서 한 달 동안 해서 겨우 처음 할 때는 4등인 게 했고요. 제 2차이기 때는 제 2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현재 178개국인데 거기서 후보를 냅니다. 그럼 거기서 18명을 뽑아요. 얼마나 경쟁이 셉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인권 전문가가 돼서 국제 전문 위원이 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복지사 동료로서 여러분들 좋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바빠요. 대만,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라오스, 몽골 이런 다니면서 국제협력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특히 국제협력에 대해서. 한국협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삼지사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좀 국회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한번 갔었고 국회 못 갔습니다. 엊그제 코이카 가서 강의했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많이 추천해 주죠. 장애인 복지관 협회 이런 분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를 들어도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깊이 느끼시는지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약속드린 대로 한 5분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혹시 그동안?